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대출을 해주냐면 신생아 대출을 해줘요. 그럼 30대가 신생아를 낳자마자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신생아를 낳은 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용 여건이 좋은 분들이 먼저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산 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출이 나가줘야 돼요. 새로운 수요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대출을 끌어안고. 그래야 자산 시장이 높은 가격에 버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임계치에 도달한 게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자가 없는데 지금 돈 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렇게 대출을 일으켜서 산 집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 왜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지? 내수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내 가게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어요. 경기가 좀 차가워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냉기가 퍼지고 있는데 특히 뭐 수도권 벗어난 지방은 뭐 얼어붙었다고 할까요? 네. 그래도 아직 매수세가 남아있는 곳이 있을 텐데 30, 40대가 주로 집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파느냐? 50대가 판다는 거예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흔히 집값 하락론자다. MC멘트의 작가분이 써주신 거예요. 집값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네. 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론자라는 말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론자 하면 괜히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얘기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네. 저도 집값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위로 이제 뭐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럼요. 네. 그래서 데이터나 뭐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집값 내려가면 뭐가 좋을까? 혹은 상승하면 뭐가 좋을까? 이걸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집값 떨어진다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근거 없이 얘기한 건 아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 상승을 외치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미래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저한테 가장 좋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하시는 분도 저 증시 전망하시는 분들도 뭐 부정적인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맞습니다. 긍정적인 분석들 내놓으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불려가기도 많이 불려가고 사실 살기 편하죠. 근데 이 집값은 저도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였잖아요. 근데 뭐 한 거의 20년간 주식 애널리스트였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건설회사도 다녔고 그다음에 건설업을 분석하면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분석하게 됐는데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 틀려도 그러니까 저의 주장을 믿고 예를 들어서 의사선택을 하셔서 매수나 매도를 하셨으면 틀려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높은 투자죠. 근데 부동산은 사실은 예측을 잘못해서 그거에 따라서 투자해서 굉장히 크게 예를 들어서 손해 볼 수도 있고 손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전망하기도 쉽지 않고.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나면 제가 판단 잘한 거고요. 손실이 나면 그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광수 나왔는데 또 집값 빠지겠다고 하겠지 뭐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절 보시지 마시고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 가는지 그걸 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집값 전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시지 마시고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분석 틀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과정 중시하시니까요. 우리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대표할 만한 키워드가 있다면 뭡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시장을 예측하는데 어떤 주관적인 판단 없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5% 오른 게 많이 오른 거냐, 1% 오른 게 많이 오른 거냐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분명하게 판단이 되죠. 한 건이 증가했다, 뭐 두 건이 증가했다.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물론. 그래서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 이제 제가 이 데이터는 실제 거래된 것들을 제가 다 일일이 합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거래 빼고 법인거래 빼고 예를 들어서 공공거래 빼고
그래서 네. 개인 간 거래만 이제 추려낸 건데 네. 일단은 2024년 12월에 2,620건이 거래돼서 이게 지난해 7월에 거의 8,500건이 거래된 데서 크게 감소하고 있죠. 근데 올해 1월에는 현재까지는 1,800건 정도가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한 1,200건 정도 네. 거래됐는데 이제 신고 기간이 좀 20일 동안 남았으니까 그 기간을 감안하면 한 1,8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누가 봐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장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입니다. 보통 거래량이 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집값이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일단 거래량이 감소해도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반대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줄어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면 집값이 상승하겠죠. 네. 근데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어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면 당연히 향후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 거래량 감소는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네. 다음 장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걸로 정확하게 알수 최근엔 있군요. 연결이 네.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대부분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네. 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줄고 있으면서 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보면 2023년이야 뭐 네. 그러다가 23년 하반기 돼서는 좀 대출이 좀 늘다가 그죠? 네. 작년에 갑자기 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늘어서 정부가 대출 규제, 창구 규제를 하면서 그렇죠. 네. 뚜렷하게 주택 대출이 줄었는데 이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줄어든 건지 정부가 은행 대출을 조이면서 그 수요가 줄어든 건지 어쨌든 대출은 줄고 수요는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네. 왜 대출이 줄어든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해서 네. 가계대출이 감소했고 그러니까 집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줄지 이 얘기 이렇게 전망하면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전망과 이어지냐면 네. 그럼 가계대출을 다시 증가시켜 주면 집값은 오르고 거래량도 상승하겠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꼭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전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그러니까 올랐다는 것부터 이유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정확히 여기에 나타나요. 가계대출이 증가해서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가계대출이 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증가했던 거예요. 작년 하반기. 그렇죠. 작년 늦봄부터 그렇죠? 작년.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딱 보시면 네. 언제부터냐면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가계대출이 증가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가계대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은 상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네. 가계대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를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판단이 다릅니다. 이렇게 증가한 게 비상정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줄고 있고 네.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년에 늘어난 수요는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집을 샀는가를 봐야죠. 네. 그래서 요 다음 장이 중요한데요. 3, 40대가 집을 사는 서울 아파트의 매수 비중이 거의 64%. 오. 서울 아파트를요? 그렇습니다. 돈이 되나? 안 됐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늘면서 그렇죠. 가계대출이 늘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유지될 수 없으면 즉 네. 3, 40대가 가계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지속적으로 사주지 않으면 네. 집값이 오를 수 없다는 거를 지금 2024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어땠어요? 주로 상식적으로는 통계는 모르겠고 4, 50대 정도에 사나요? 아니면 또 뭐 그때는 집값이 이렇게 비싸진 않았으니까 물론 지역이나 서울이나 뭐 다 편차가 있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하여튼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은 30대 중반
40대 초반 정도에는 집을 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20년 전에 저희들 결혼할 때 25년 전에는. 네네. 그런데 지금하고 같은 패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집값이 워낙 비싸서. 예전에는 30대 비중이 낮았어요. 그랬죠. 그렇죠. 네. 지금은 30대 비중이 과중하게 올라가 있고 네. 과거에는 40, 50대가 주력 수요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30대가 올라서면서 부채도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최근에 집값이 오른 건 뭐다? 30, 40대가 가계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네. 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다시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값은 다시 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은 뭐가 돼야 되냐면 30, 40대가 그럼 계속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라고 가야 돼요. 돈이 있냐? 아니요. 대출 여력이 있냐. 대출 여력 있냐?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이 다음 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볼까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해서 네. 30, 40대가의 부채 비율이요. 네. 중앙각 기준으로 해서 30대는 49%고요. 40대는 32%입니다. 뭐 대비한 부채, 자산 대비입니까? 아니면 뭐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자- 자산 대비해서 네. 부채를 얼마 갖고 있는지.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미 집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전세 대출이나. 이 중앙가이기 때문에 네. 집이 없는 사람들과 다 포함해서 중앙값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사람도 빼줘야죠. 네. 그러면 집이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은 훨씬 높고. 훨씬 높죠. 그래서 제가 추산해 보니까 30대는 부채비율이 110%로 올라가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집을 4억 원짜리 들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빚이 4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빚이. 대출이 어떻게 나왔어요? LTV나 규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LTV 80%씩 막 해주고. 예, 정부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겁니다. 특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근데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대출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시장에 10명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대출을 열렸습니다. 시장에. 네. 그럼 누가 먼저 대출을 받을까? 누굴 먼저 대출해 줄까요? 무주택자 우선이고 뭐. 무주택자 중에서도 신용도가 우수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못 받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자산이 없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무주택자 비중이 많다고 그래서 다 유효 수요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택 시장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다. 유효 수요라는 건데요. 살 수 있는. 그렇죠. 살 수 있는 수요는 내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대출 받으면 되니까. 근데 대출을 무작정 해주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DTI도 수입도 고려하고 직업도 고려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DSR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소득과 자산 대비해서 대출을 해줄 텐데 일렬로 보면 대출 여건이 가장 우수한 사람부터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현재 대출을 안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대출을 해주냐면 신생아 대출을 해줘요. 네. 그럼 30대가 신생아를 낳자마자 대출을 받습니다. 작년 초에요. 예. 네. 그래서 대출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신생아를 낳은 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용 여건이 좋은 분들이 먼저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는 어떤 대출이 나오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되려면 자산 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 졸업 대출이 나와줘야 돼요. 그 살만한 여력이 있는 신용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 30대까지 내려가서 제법 많이 주택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신규 수요를 만들려면 그렇죠. 더 내려가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자산 시장이 높은 가격에 버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임계치에 도달한 게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고 네.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맞나요? 제가 30대 중반에 대기업을 다니는 자산 여력이 있어 맞벌이도 하고 그래서 부채 왕창 끼고 집을 샀어요. 이 수요가 이제 소진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옮겨 타는 건 의미가 없나요? 지금 통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옮겨 타는 것도 수요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옮겨 타려고 해도 누군가 무주택자가 그 집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신규 수요가 있어야 이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대출이 위력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갈아타기 수요를 일으켰으니까. 마치 도미노를 쓰러뜨리듯이. 시장에는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10명이 있었다면 신생아 대출 같은 걸 해주면서 한 명이 더 들어와서 신규 수요가 창출됐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갈아타기 수요로 일어났고 그게 네. 강남의 집값을 밀어올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해서가 아니에요. 네. 새로운 수요자가 시장에 들어온 거죠.
대출을 끌어안고 그게 2024년도에 두드러진 특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는 걸 전제하고 시장을 전망하셔야 돼요. 마치 그게 정상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신생아 대출이 나올 건데 네. 지금 신생아 대출을 받을 사람이 시장에 많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있어도 대출이.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대출과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장 유념해서 신장 전망을 하실 때 보셔야 네. 된다. 네. 그런데 더 네네네.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빚을 내서 샀잖아요. 네. 대출을 일으켜서. 근데 그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서울도 사실은 전고점 회복한 강남 3구 이런 데 말고는 다른 데는 아직도 맞습니다. 전고점도 확보가 도봉 노원 이런 데는 아유. 뭐 80%더라고요. 네, 네. 예, 한참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평균 중앙값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30대 가구주의 부동산 자산 변화입니다.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4억 원이었는데 네. 이 중앙값이 3억 3천만 우와. 원, 18%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서울만 아니면 전국이겠군요. 이건 전국입니다. 전국이네요, 보니까. 그죠? 네. 근데 이대로 보면 2년 만에 물론 평가 자산이지만 2년 만에 앉아서 7천만 원이 가난해졌네요. 30대가.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게 전부 다 대출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대출은 집값 떨어진다고 안 깎아주지 않습니까? 대출은 그대로인데 네. 집값만 빠졌기 때문에 완전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보면 깡통 네. 대조한 거죠. 레버리지가 뭐 만약에 50%였다면은 50% 떨어지면 깡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집을 팔아서도 네. 대출을 못 갚는 상황. 이게 계속 계속되고 있다는. 근데 30대 안에서. 여기 이런 상황에서도 또 대출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 정리하면 30, 40대 중에 그나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고 최근에 네. 정부가 이런 그 여러 굉장히 그 혜택이 좋은 대출 상품들 내놓으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샀던 집들이 원베일리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무래도 뭐 저 서울에서는 좀 뭐 중저가 이런 걸 샀고 또 작은 평형을 샀을 거 아니에요. 네. 유독 그런 집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그렇죠. 뭐 이제 긴 시계열로 보면 뭐 10년, 20년 전 뭐 많이 올랐지만 네.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분들은 불과 2년 만에 한 7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거다. 4억짜리 갖고 있다 지금 3억 3천이 된 거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네. 대부분 그게 또 대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충격파가 커서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왜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지? 네. 내수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내 가게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어요. 이자 갚는데 지금 돈 다 쓰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렇게 대출을 일으켜서 산 집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한국 네. 경제의 문제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2006년, 7년 이제 서브프라임 겪으면서 우리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그때 딱 요런 후배들이 저 4년, 5년 후배들 그 후배들이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그때 후배들이 비싼 값에 마포에 3억 하던 아파트를 6억에 샀어요. 근데 이 후배들이 저희 세대는 또 좀 달라요. 일단 맞벌이를 많이 해서 구매력이 있어. 많이 벌어. 전문직들이고. 그러니까 벌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야 근데 그게 5년 전에 3억 했던 건데 마포 저쪽 그것도 골목 끝에 있는데 근데 이제 후배들이 많이 샀거든요. 샀는데 그 뒤로 1년, 2년, 3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형님 뭐 저희는 월급 둘이서 벌어서 30%는 이자, 30%는 원금. 저희는 그래서 40% 갖고 살아요. 이거 하고 마루하고 부엌은 신한은행 거예요. 이 말. 그렇죠. 6년, 7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이제 희자화됐던 말이 하우스 푸어입니다. 네. 네. 2013년 이럴 때. 그래서 정말.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요 말씀까지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친구들은 운 나쁘게 아우 못 버티고 이게 팔고 나갔고 근데 상당수의 후배들은 뭐 갖고 계속 이자 내다가 결국은 집값이 오르긴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어떤 친구는 많이 올랐고 그죠? 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서울이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미래의 불확성이 존재하는데 좀 더 이제 오늘은 근원적인 얘기를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 이건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높은 가격을 계속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유효 수요가 네.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구조 서울만 볼게요. 딱 이 구조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연령대별로 제가 구별해 드린 건데 지금 50대 이상은 집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30, 40대가 산다는 말은 그래- 30, 40대가 60, 70%를 산다는 말은 다른 세대가 팔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음 장을 이거 아까 본 거를 네. 볼게요. 요 그래프를 볼게요. 이게 뭐냐면 주택 소유율이에요. 네. 누가 집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거야. 5, 60대가 당연히 네. 많죠.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짜져야 돼요. 50대 이상의 집을 팔면 네. 30대가 집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있어야죠. 자산이 있어야 사줄 거 받아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가구 수가 인구 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불확성이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즉 30, 40대라든지 그 밑에 세대가 이 부동산 가격을 받쳐주기 위해서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 구조가 될 수 있느냐가 퀘스천이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다른 거예요. 10년과 20년 전과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인구수가 더 많아지냐고. 이거 너무나 명확관하잖아요.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느냐를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무작정 집값이 오르던 시대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이 2차 베이브맨 세대가 퇴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 흐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아파트를 주도고 파는 사람들이 6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아요. 오, 네. 그러니까 집을 줄여서든 아니면 팔아서든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자산을 확보하는 거죠.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익표 말씀. 네, 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네. 그 가구주 연령별로는 이해가 됐고, 부채 비율을 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거구나. 네. 네. 그러니까 30, 40대 부채비율도 부채 비율이 높아서. 부채비율도 똑같습니다. 네. 내가 사주려면 어쨌든 부채비율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 60대가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은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엑시트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누가 받아줄 것이냐. 그게 이제 아주 근원적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조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 40대가 아파트를 쉽게 말해서 서울 아파트를 받아주려면 네. 대출이 없으면 못 받아주는 상황. 이게 과연 근데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네. 어느 나라든 미국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길게 모기지론을 받아서 집을 갚는데 어느 나라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네. 네. 근데 대출 안 받고는 누가 집을 사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아니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이미 대출이 많다는 거 하나. 네. 아까 부채 비율을 그래서 받을 말씀드린 사람들은 거. 많이 받았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득이 충분히 증가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이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미국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게 파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집에 오래 살고 네.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의 아파트를 보면 자가 소유율이 거의 60% 후반대 7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서울의 자가 소유율이요 48%예요. 52%가 투자로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팔까만 계속 여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일부는 특히 5, 60대는 팔고 있고. 그렇죠. 이미 시작됐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구조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제가 뭐 받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 대출 받은 여력이 있느냐 그리고 너무 많은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30, 40대가 이제 대출에 레버리지 끼고 샀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4억짜리 집이 3억 3천이 됐더라 통계적으로. 네. 2년 만에. 근데 엑시트 하시는 5, 60대 분들은 사실은 나가도 손해보고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없죠. 거예요. 없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2배, 3배. 없죠. 그렇죠?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 이상. 심지어 그분들은요 부채비율이 낮아요.
그렇겠네요. 집값만 올랐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대별 부의 불평등, 부에 예를 들어서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동산을 통해서. 네. 그런데 만약에 더 문제인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65세 이상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80%예요. 네. 만약 부동산이 안 팔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노후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노후는 현금 흐름 없는데 부동산 자산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현금 쓸 돈은 없어요. 근데 이걸 받아줄 사람은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 공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말씀하신 상황을 최근에 너무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예를 들어 정부가 지난해 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뭐 급등해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이게 집값이 튀어오르니까 부랴부랴 또 대출 규제하면서 또 금융시장까지 좀 혼선을 빚었는데 그러면서 좀 조금 꺾이는 듯한 가계부채도 갑자기 또 팍 튀어오르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근데 정부라는 게 이게 집값이 안정이 되고 서서히 내려오면 좋은데 정상화되면 좋은데 이게 이러다가 예를 들어 둔촌주공 예를 들어 저는 사실 좀 공감을 했어요. 망가지면 시장이 망가지면 안 되는 게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잖아요. 기재부 장관의 역할이라 너 얼지 않게 하려고 군부를 뗀 거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군부를 뗀 게 아니고 불을 붙여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불을 붙일 때 정부가 그게 이게 군불인지 야, 이 잘못하면 얼어.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주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네. 꼭 아셔야 될 게 부동산은 뭐냐면 절대 폭락은 없습니다. 왜냐?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락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떨어지면 사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이 생겨버렸어요. 그 하락을 구조적으로. 그렇죠. 네. 왜냐면 떨어지면 사용할 사람들이 사면서 집값의 폭락을 방지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떨어져도 만약에 살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오히려 폭락을 지금 만들었다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발생되고 아파트 주택 가격이 폭락한 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통한 파생 상품이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는요. 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폭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계속 유효 수요를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거를 받아줄 수 없으면 되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뭐 부랴부랴 다계대출을 규제했다고 하는데 절대 대출을 규제한 적이 없습니다. 대출 규제를 하려면 DTI를 내리고요. LTV를 낮추면 돼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정부는 계속 부채를 일으켜서 집값을 떠받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창구지도 네. 그렇죠. 금융당국에서 대출 좀 묶어. 그랬더니 이제 대출 금리를 올려버렸죠.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근데 절대 폭락할 수 없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우려로 과잉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폭락 가능성을 오히려 만들어 봤을 수도 있다고 전 판단합니다. 늘 저희가 집값이 크게 내릴 수도 있다. 거품이 확 꺼질 수도 있다 이야기하면 나오는 반론 중에 하나가 너 주변에 집 20% 떨어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니? 무너지지 않는다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들의 여력이 문제다. 또 인구, 그 이제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한국 경제가 어떻게든 가계대출이 어떻게 난 몰랑 하고 뭐 LTV 200% 그다음에 네. 뭐 DTI 상관없이 대출 이러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뭐 그렇게까지는 할 거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 뭐 25년 전에 DJ 정부 때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 대출 규제 풀었든지 우리가 집값이 오를 때 보면 항상 정책이 앞서가다가 이제 이 성난 사자의 이 고삐를 풀어주면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네. 부동산의 수요 여력이 정말 약해지면 정부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대출도 조금 더 풀어주고 말씀하신 DTI나 LTV 같은 것도 좀 풀어주고 예전에 썼던 뭐 양도세 같은 것도
집 사서 돈 남기면 세금 거의 내지 마. 지금 집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식의 여러 정책 대안들은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정책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네. 무리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LTV를 무주택자한테 80%까지 풀어줬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100%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신생아 대출 나와서 이제 다음에 무슨 대출 나와야 되냐면 네. 대학 졸업 대출, 뭐 제대 대출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강남 3구의 이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동별로 지정입니까? 제가 맞나요? 그렇죠. 네. 지역별로. 네. 그렇죠. 뭐 네. 대치동, 네. 네. 뭐 잠실동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격한 규제 중에 하나잖아요. 토호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런 거 풀어주면 그 지역은 조금 더 뭐 또 일시적으로나마 활성화시킬 수 그러니까 있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그 아까처럼 카드를 다 써버리면 그렇죠. 2024년도처럼 그런 카드가 써서 시장에 반응을 일으키지만 네, 네. 결국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시장이 이제 한 달 이제 지났기 때문에 뭐 몇 달 그 변화가 일어난 지 몇 달인 게 체감이 안 될 텐데 하반기로 갈수록 체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유효 수요가 부족하고 사줄 사람이 없을 때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저한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십니다. 뭐냐면 에이 그래도 강남 3구는 안 떨어져요. 네. 뭐 신축은 안 떨어져요. 네.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 예외는 없습니다. 사줄 사람이 없으면 다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 3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유효 수요 중에서 구매력,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줄고 있고 이러지만 서초구나 일부 그 노른자위 아파트들은 평당 뭐 얼마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정고점보다 뭐 10몇 %를 깨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쵸. 네.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뭐 소득이나 자산이 뭐 0. 몇 %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강남 3구에서 알짜배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분들의 소득은 사실은 통계청 통계만 봐도 이렇게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는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한두 채인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또 하나 고려하실 게 뭐냐면 강남 3구에 너무 많은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도 물량도 많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네. 강남 3구는 투자로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베일리 말씀하셨죠. 거기에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맞나요? 50%가 넘습니다. 네. 여기서 투자로 보유하고 있단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돈을 다 낼 능력이 없다는 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로 갖고 있으니까 언제나 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뭐라 할까요? 이게 수요가 풍부해서 집값이 막 집 살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네. 겁니다. 어제 반포자의 35평대가 실거래가 됐는데요. 37억 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보세요. 최근 이게 가장 정고점이 41억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4억 원이 하락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게 한 2년 전에는요. 이게 10억 원이 하락했다가 다시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더 빨리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많이 내렸을 때 2년 전에 많이 내렸을 때는 저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35평 뭐 네. 공급 면적 85제곱미터 말씀하시는 네, 아니죠. 네. 전용 85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게 2년 전에 출렁거릴 때는 한 30억까지도 내려갔다가 10억 원이 하락하죠. 그러다가 다시 오르다가 네. 최근에 4억 원이 다시 오른 건 하락했어요. 압니다. 네. 네. 많이 내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올랐고 정고점을 깬 것도 알고 있는데 다시 떨어졌다.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네. 이거 보세요.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한 건밖에 거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네. 그러면 이게 가격이 하락해도요. 살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졌고 이 대표님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제가 신뢰하시는 모든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또는 어떤 분들은 맨날 오른다고만 하다가 심지어 그분들까지도 집값 계속 당분간은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게 한 1년 반쯤 전인가요? 정확하게는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오른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대출을 통해서 오른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니까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정부가 부양책을 섣불리 썼다가 이제 뜨거 한 게
어쨌든 하락세는 잡았지만 그게 다시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시 하락하고 있고 네.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의 시장 변화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거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줄사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냐가 중요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고, 네. 또 유효 수요라고 하는 잠재 수요자들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살 사람은 이미 다 산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사줄 사람이 없을 때 매도 물량은 증가하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데는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네. 유효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상저 하고를 얘기하는데 지금 서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방은 사실 우리가 뭐 계속 계속 내림세니까요. 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바쳤던 그 약효가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도 이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더 수요를 줄이게 되죠. 사실 저는 우리나라 집값을 받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민족만의 독특한 이 집에 대한 애착, 소유, 그다음에 집의 계급화, 우리 어디 몇 평 사느냐가 우리 이렇게 라벨처럼 이름표처럼 붙이고 사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특히 사회에서는 이 욕망이 상당 부분을 집값을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욕망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욕망의 근저에는 뭐냐면 부동산을 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 부동산을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로 많이 봐요. 그런데 아까 강남 3구 말씀하신 강남 3구의 신축 아파트의 임대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김 기자님? 월세로? 네. 1.5%밖에 되지 않아요. 네. 평균적으로. 사실은 월세를 들으면 저게 지금 강남에 32평 한 월세 500이면 와 500만 원이나 받아 월세를 하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렇죠. 네. 3억 30억이 넘으니까 네. 집값 대비해서 1.5%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을 투자로 갖고 있을 때는 임대 수익이 안 들어와요. 대한민국에서는. 네. 팔아야 수익이 창출됩니다. 근데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욕망 이런 걸 떠나서 언제 팔까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이고 그랬는데 사실 그 집에 내가 투자로 갖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예전 모습. 네. 예전에는 집을 그 집에서 거주하고 나 뭐 압구정동에 살아 이런 게 중요했죠. 그게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50%는 언제 팔까를 고민해요. 왜?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그러니까 집값을 버텨냈던 게 전 중요한 게 그런 욕망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왔다고 보거든요. 안 팔죠. 네. 그런데 투자로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또 라떼는 말이었는데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모아서 집 한 채는 있어야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인식이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죠. 달라지지 않았는데 50%가 바뀌었다고요. 이제 집을 투자로 바라봐요. 투자로 갖고 있고. 내가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을 왜 팝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반포자이가 그러니까 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졌다. 그렇죠.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아파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주가 차트처럼 돼요. 이건 투자화됐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포자이를 내가 살고 있으면 누가 10억 원을 낮게 팝니까? 2년 만에? 그렇죠. 근데 투자로 살면 되는데.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손절하잖아요. 그리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조금 싸게 팔기도 하고 낮게 팔기도 하고 가격을.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보시면 과거에 이런 얘기들이 제가 말씀드렸지 정확하게 서울은 무려 52%가 투자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놀랄 만한 숫자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임대 수익이 안 나오니까 팔 시점만 고민하는 거예요. 언제 팔지? 네. 그러면 파는 시점은 두 가지겠죠. 집값이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할 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하고 연관되지만 이 집값이 하락할 것 같을 때. 팔겠죠. 네. 그런 매물들이 증가하면서 과거하고는 다른 변화를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월세 수익률이 통계로 나오잖아요. 그걸 네. 뭐라고 하죠? 저 뭐 오피스텔이나 네. 그 임대 수익률이 전월세 전환율 뭐 네, 이런 전환율 예, 이런 게 나오죠. 과거에는 뭐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낮아졌는데 그게 집값과 연동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전환율 예를 들어 그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이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비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가 그게 상관관계가 한국에서만 유독 네. 이제 떨어지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집을 투자하는 목적이 집을 네. 사는 투자할 때 목적이 뭐냐면 자산 이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임대 수익이 떨어져도 자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오히려 네. 전세 매매 비율이 떨어질 때 갭 투자가 증가해요. 전세 매물이 떨어진다는 게 전세 매매 비율. 매매 비율이 네. 네. 그건 뭐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임대 수익이나 임차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산다고요. 그러니까 렌트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을 안 고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안 돼요. 왜? 임차인들이 자주 이사를 해줘야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집값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보호,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을 네. 대우를 안 해주는 이유예요. 근데 미국은 월세를 막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임차인들을 잘 보호해 줘야 돼요. 나 월 렌트비 받으려면. 그래서 엄청 집도 잘 고쳐주고 뭐 고장 났다 보면 와서 막 봐주고. 네. 그래서 오랫동안 한 집에 사는 이유이기도 해요. 목적이 달라요. 근데 자꾸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안 돼요. 목적이 다르거든요. 투자 목적이요. 우리는 오직 재건축 재개발해서 한 방 해야지. 그리고 팔아서 이득을 챙겨야지. 이거라고요. 그게 제가 나쁘다는 말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자의 목적이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아무리 우리가 그걸 이제 사고 파는 이익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자산에서 똑같은 30억인데 여기는 뭐 채권을 사건 예금을 하건 3% 수익률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 국채 사면 10년물 사면 4.5인데 그렇죠. 네. 집을 샀더니 강남에 집을 샀더니 1.5밖에 안 나온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자산의 가격이 뻥튀기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그렇게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보다도 네. 그래서 요즘 고민이 깊어졌다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투자로. 네. 이걸 내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팔아갖고 빨리 뭐 이거 일드 받네. 네. 예를 들어서 배당 받네. 배당 투자하는 뭐 게 어디 저 낫잖아. 미래에셋 후순위채 지금 뭐 4.7%짜리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거, 뭐 네. 이게 위험도 없고 그거 꼬박꼬박 받는 게 그 고민들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파는 겁니다. 그 30억짜리 반포자이 40억짜리를 팔면 4, 4, 16 해갖고 1억 6천이 나온 세전으로 1억 6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4%짜리는 정말 많아요. 매년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0억이 내 돈일 겁니다. 그러면 일단 8천만 원 정도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집값이 조금만 떨어질 것만 같아도 매물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어요.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과거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그 투자로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집이라는 재화가 다른 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점유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집 3개, 4개 그렇죠. 사는 분들은 없잖아요. 보통 한 군데 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임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꼭 집을 사고 이거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내려간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매물로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파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질 때.
또 하나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보다도 매력도가 떨어질 때. 네. 그러면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올랐다. 제가 지금 자꾸 반대 측면에서 질문을 아니, 드리는데 좋습니다. 제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이 방향성도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네. 매물이 증가해도 집값은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으면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내가 거주하고 있고 욕망에 기대고 있고 그래서 절대 이 집은 팔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절대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투자로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엔 팔려고 할 테고 근데 매물이 증가하는데 그 수요를 그 매도 물량을 받아줄 수 없다면 실시간 댓글 중에 강남은 거의 자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니요. 그게 강남에 비례합니까? 고가주택하고? 아니요. 강남일수록 네. 자가 소유율이 낮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투자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수익률도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죠. 뭐냐면 그런 지역일수록 더 가격의 변동폭이 큰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꼭 아셔야 돼요.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빠져. 그게 아닙니다. 2년 전에 경험하셨잖아요. 이거 이제 다시 경험하실 텐데 그런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가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시간이 거의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시간이 50분이 지났어요. 가장 네. 제가 저한테 10분 있는 겁니까? 네, 네. 예.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양극화죠. 초양극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1993년, 1995년, 심지어 1984년도 신문 기사입니다. 하하, 이거는 이제 93년 한겨레 신문. 네.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 네. 1984년 5월 5일자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세요.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 신축은 과열, 네. 기존 구축은 침체. 이거는요 계속된 현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과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죽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초양극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양극화가 새로운 현상입니까? 심지어 30년 전에도 그러면 30년, 40년 전에는 아유, 신축 아파트 싫었어. 세상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럼 또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전에 이제 집값이 한번 크게 출렁였다가 많이 떨어진 데는 한 30%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네. 떨어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원이나 도봉 이런 데는 한 1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고 그래서 전고점 대비해서 한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강남 같은 데는 107%, 108% 이렇게 나오는 그거는 격차가 똑같이 출렁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강남은 이만큼 다시 올라왔고 반등했고 노도강 지역은 그 전고점도 아직 한참 못 올라가더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렇죠. 그게 양극화인데 네. 이 양극화는 항상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다시 떨어질 겁니다. 강남이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평균점을 찾아갈 것이다. 그렇죠. 같이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격차가 커질 때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드실 때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그 수요에서 네. 사실 이 부분이 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 오늘 이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네. 수요에서 예를 들어 대전에 살 사람, 부산에 지금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네. 천안에 살 사람 없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든 구축 아파트든 수요가 줄어들고 소득도 늘지 않고 있고 뭐 전체 평균 실질 소득이 우리가 늘지 않고 있는데 3년째 뭐 지방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수요가 주니까 집값 떨어질 것이다. 공급과 관련도 좀 조금 있겠지만 근데 강남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짜배기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모아지다가 결국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제 주변에는 심지어 미래 가치가 어쨌든 간에 그냥 살 수 있는 여력 때문에 사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물론 시장의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수요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는 욕망의 수요가 아니다.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너무 거기를 살고 싶지만 살 수 없어요. 그 유효 수요라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제 그거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지역이 투자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얘기할 때 네. 지금 김 기자님은 수요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을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 네, 네. 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요. 다른 지역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은요.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어요. 인구가 네, 감소하고 네.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집값이 오르는 건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도 네. 얘기해야 되고 공급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매도 물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뭐냐면 수요도 내가 사고 싶어, 나 너무 거기에 살고 싶어가 수요가 될 수 없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능력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돈으로 살 것, 내가 능력이 없어도 대출을 해줄 네, 것. 네. 그래서 그동안 이 대출로 유효 수요를 받쳐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임계치에 도달했던 거죠. 그러면 수요는 줄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에 돌아가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도 많겠지만 투자로 갖고 있는데 팔고 싶은 사람도 많다고요. 네. 일부는 특히 5, 60대는 엑시트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또 예. 이 매도 물량을 누군가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충분치 않다면 집값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요. 항상 또 꼭지를 만들어요. 얼죽신이 나왔을 때 이후부터 신축 아파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요. 더 안 네.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새로운 현상인 것처럼 새로운 뭐 시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다 현황 설명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이런 데 현혹되시면 안 된다. 50대가 부동산 자산을 만약에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통계적으로는 5, 60대가 더 파니까요. 왜냐하면 30, 40대가 많이 샀으니까.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변화가 일단 예측하는 건 전망을 좀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네.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매도 물량이 증가한 초기에는요, 집값이 빠지지 않아요. 왜? 김 기자님도 집을 갖고 있는데 집 내놓을 때는 최근 거래보다 높게 내놓죠. 네, 네. 그죠?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됐으면 11억에 내놓죠. 일단은요. 네. 근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일단 감소합니다. 근데 계속 안 보러 오면 어떡할까요? 내려야죠.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돼? 그러면 가격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10억 5천, 네. 10억. 근데 누군가 배신자가 나타나죠. 먼저 팔려는 사람.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 가격이 하락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되느냐? 근데 가격이 하락해서 하락폭이 커지는데 충분히 하락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거래량이 증가해요. 네. 그건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다시 유효 수요가 생겨나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 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네. 생겨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 다시 이제 가격은 반등하기 시작하겠죠. 그때는 사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거래량으로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맞습니다. 네. 지금 지방도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네. 거래량이 증가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가격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충분히 안 떨어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꼭 여쭤봤던 게 저희 질문 흐름과 좀 다른데 우리가 3, 40년 전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공급하고 이건 이제 다시 고쳐야 돼서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같은 거 통과시켜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일산도 재건축이 본인 부담금 커서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혜택을 줘서 그러다 보니까 될 만한데 좀 비싼데 단지 많은데 동네 좋은 데만 더 혜택을 가게 되는데 그럼 이게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안 될 때를 해주냐.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땐 딱 분당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될 때를 조금이라도 해주는 것이 정책의 우선 아니냐. 이 말도 일리는 있거든요. 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섞어서 하면 돼요. 좋은 데하고 나쁜 데를 섞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천도지구 같은 걸 선정했는데 그렇게 뭐 되는 데만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같이 섞어서 하면 됩니다.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대신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혜택을 주면. 그리고 혜택이라는 건 시효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시효라는 건 시간의 시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선착순. 네, 네. 네, 선착.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다 해주겠다가 아니라 선착순으로 해주겠다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훨씬 더 재건축이 빨라질 수 있겠죠. 지금의 재건축 방향성은 오히려 재건축을 더 느리게만 하는 거예요. 뭔가 사업성이 없어서 아우 저 아파트 이제 진짜 영원히 재건축 안 돼. 이런 데도 좀 혜택을 주면서 될성부른 단지도 같이 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저는 한 2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 지났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